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7권의 뒷부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제4편 용정촌과 서울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 내용은 8권에서 끝이 납니다. 용정촌의 생활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려면 서희가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 내용에서는 서희가 돌아가기 위한 복수가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이 내용은요, 세 가지 박자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돼요. 서희의 의지, 외부의 상황, 그리고 조준구의 욕망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자, 6장 집념은 그의 고독에는 서희의 의지가 나타나는 내용이 있거든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해. 이 땅에 뼈부들 생각 추후도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기화는 서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황춘배라는 사람한테 땅 문서 절반을 잡히어 빚을 냈다는 얘기고요. 자, 그걸 받아서 서희가 이렇게 말하죠. 조준구놈, 이미 절반 작살이 났다고? 그랬을 게야. 나는 그놈을 알거지로 만들 테다. 그리고 말려 죽이는 게야. 사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서희 스스로도 굉장히 허탈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이런 극적장치를 계속 이어가면서요, 서희가 자신을 친일파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을 우린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친일파라고 말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이 일이 돕는 방향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7권 이 부분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서희는 이것을 전략이라는 것으로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전략이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과 완전히 같지 않음을 또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군자금을 내고서 일본 소나기에 들어간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걸 바탕으로 뒤에 외부 상황과 연결되어서 읽으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외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권의 뒷부분에서 상현이 조선으로 가서 어울린 도시 지식인들을 이야기 나눠봤을 거예요. 황태수, 임명빈, 그리고 서희돈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서희돈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연관된 인물은 바로 황태수의 아버지 황춘배와 그리고 임명빈의 아버지 임혁관입니다. 자, 이 두 인물이 또 다른 인물 이대감과 같이 친일파로 알려진 조준구에게 접근해서 조준구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썼다는 걸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거든요. 나머지 조준구의 재산을 전략을 통해서 가로채고 또 조준구가 이미 빚을 낸 땅 문서를 되찾으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서희도 그렇게 일을 진행시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절반 이상 이미 진행됐다는 걸 서희가 알게 됐어요. 방금 말씀드린 황춘배와 임혁관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이들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녀인 임명빈의 친구 서희돈입니다. 그리고 기화가 서희에게 부탁을 받고 서희돈에게 얘기를 전해서 임혁관에게 공로인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로인이 가서 임혁관이 한 일의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조준구는 욕망이 돈으로 치닫는 인물이잖아요. 황춘배와 임혁관과 이대감이 금광을 이용해서 조준구의 땅을 빚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황춘배가 조준구의 땅 문서를 맡고 돈을 빌려준 겁니다. 빌린 돈을 가지고 폐광을 조준구한테 팔면서 돈을 받았죠. 자, 이 돈을 다른 데 쓴 거고요. 폐광을 처분한 그 막대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소생도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임혁관도 서희돈의 이런 말을 통해서 의도를 알고 있다고 믿고 공로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임혁관과 공로인이 만나서 대화하면서 임혁관도 공로인을 신뢰하게 되고요. 나 같은 처지야 친일파 등이나 처먹고 살 밖에 없습니다만 하고 자기에 대한 그 평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관계들이 서로 엮이고 공로인이 여기 접근하게 만든 것에는 기화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화와 서희돈의 애틋한 이야기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준구와 홍씨는요, 주변에 쌓아둔 원한들이 많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서기와 향심입니다. 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평사리 마을에서 자기 아버지 한조가 조준구 때문에 죽게 돼서 조준구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화에게 부탁하죠. 자기를 조준구 측근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로인이 옆에서 차분히 보고 서기가 좀 침착한 인물이라는 걸 알아채고 그 일을 도와주기로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향심이라는 인물입니다. 조준구의 애첩인데요. 사실 애첩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조준구는 또 다른 여성에게 자신의 추파를 보내고 있고, 향심이는 기생으로서 자신의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조준구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홍씨가 불러서 아주 향심이를 무지막지하게 대하거든요. 그런 원한이 쌓인 채로 조준구가 임역관과 공로인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게 돼요. 향심이는 그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조준구가 임역관과 공로인에게 속고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 이루어지게 돕는 인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도움은요, 조준구 자신의 끝없는 욕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년 면대에 보면 공로인과 임역관이 조준구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꾸며서 잘 마무리하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임역관이 하는 말입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우면 제 손가락으로 제 눈 찌르지요. 공로인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그자의 욕심 아니겠소? 자, 여기서 독립운동가들이 나오는데 강우규라는 인물은 사실 실존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기화가 평사리에서의 사람들을 만나러 tum포술로 갔어요. 그 자리에서 주가비가 있었어요. 근데 주가비가 이민혜가 가로챈 월선이 고기를 찾아내서 이민혜를 약 올리려고 막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기화에게 들켜요. 그런데 주가비가 기화에게 반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창피하고 놀라서 급체해버립니다. 그 급체를 내려주는 인물로 바로 이 강우규라는 독립운동가가 등장하게 돼요. 주가비의 급체를 내려주고 나서 용이와 영팔이와 주가비와 나누는 이야기가 인상 깊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못난 백성이 가산 지키기에 급급, 그게 얼마나 가겠느냐 그 말이요. 다만 자손들을 가르칠 일이요. 피가 나게 가르쳐 깨우쳐야 할 것이요. 내 나라를 잊지 않고 내 나라 찾을 길을 당신들의 고생스러움이야 내 무르나마나 훤히 알고 있소이다. 제발 낙심 말고 가난과 고통을 낙으로 삼으시오. 당신들을 순결합니다. 자, 이것은 정말 큰 위로죠. 당신들의 고난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길에 우리는 보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비전도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자식들의 교육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고대다 하지 말고 서럽다 하지 말고 정직하게 부지런히 내가 조선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그게 다 교육이요. 당신네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 발바닥이 달아빠지는 한이 있어도 만주 땅 산산골골 훌륭한 사람들도 많소. 외놈이 먹어 들어온다고 실망 마시오. 밀정놈들이 우글거린다고 겁낼 것 없소. 한겨울에 목포 한 장 어깨에 둘러매고 내 결의를 위해 뛰어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오. 희망까지 전해줍니다. 자, 어디선가 우리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가비가 강우규를 따라 떠납니다. 또 권필흥과 장인거리 하는 말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권필흥은 앞에 드러내서 성과를 가지거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차분히 일을 꾸미고 그 일이 되도록 애쓰고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청나라가 망한 것을 두고 과연 이것이 조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순원을 주목합니다. 이 순원이 미국과 일본과 계속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서 중국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계속 궁리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원색이라는 인물은 순원과 같이 잠시 일을 했다가 자신이 빈 대표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황제가 됩니다. 잠깐이라도. 자, 그래서 이 원세계보다는 순원이 낫다라는 의견이 막 오고 갈 때 권필흥이 그 말을 간단하게 뭉개고 반드시 민중들의 힘에 의지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원과 원색이라는 인물 모두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의도하는 사람이라서 조선 독립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로지 우리 민중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립운동하는 지도자들은 민중들을 계몽해서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미리 닦아놓은 것도 민중이고, 민중들이 농사 지은 것을 먹고 살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일을 하고, 또한 이 민중들이 움직여야 협력해서 움직이는, 이것이 바로 현실인데 많은 독립운동가들 잘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권필흥과 장인걸의 생각은요, 사실 바로 박경희 선생님이 생각하는
유일한 독립운동의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박경리 선생님이 동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인 거죠. 7권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포수와 두매가 등장합니다. 자, 강포수는 두매를 잘 키웠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내보낼 생각을 합니다. 두매가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본인은 언제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두매가 어떤 출신을 갖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언제든 두매를 위해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송영환 공로인 김훈장은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자기를 고립시키고 주변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영환은 부잣집 아들로 한 번도 실패나 절망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바람이 났다라고 하는 소문에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자기 부인을 학대하죠. 김훈장은 신분제도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길상이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이 계속 고립되게 되거든요. 공로인은요, 송해가 밀정이 됐다는 소식에 그 밀정이 됐다는 것보다 김두수에게 여자의 정조를 잃었다는 것에 더 충격을 받습니다. 밀정이 됐다는 것이 더 심각한 것인데 문제의 심각도를 다른 데에 둠으로 인해서 더 나은 방향의 해결 방식으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점들을 가지고 이 세 인물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 삶과 엮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임명빈은 서희돈을 앞에 두고 일본에 소개된 외국의 소설을 번역하겠다라고 당차게 말하는데요. 그걸 서희돈이 단박에 뭉개버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임명빈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은 일종의 지식인들의 계몽의식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힘이 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임명빈의 그 태도가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믿었으면 그냥 꾸준히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결단력이 없어요. 자신의 문제의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점 때문에 뒤에 계속해서 임명빈이 자신 스스로 문제 안으로 파고들게 돼요. 그래서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결국에는 주변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7권의 뒷부분 내용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8권이면 2부가 끝납니다. 다음 주 8권은 용정촌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내용이에요. 이 서희 일행들이 어떻게 이 용정촌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지 영상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냇물에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